1945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은 함께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얄타 회담 사진은 당시 세계의 진짜 분위기와 각국이 품고 있던 속내를 과연 얼마나 담아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째서 불과 몇 년 뒤 미군은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대소련 전쟁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세계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대, 이른바 냉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차가워진 타이밍은 그야말로 절묘했죠. 마침 핵무기가 과학계의 최대 화제에서 국가 간 대립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초강력 무기가 탄생했다고 해서 그 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 군사 계획 수립이 멈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소련을 상대로 한 핵전쟁 시나리오의 초기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1949년 미국 군 수뇌부가 작성한 드롭샷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 계획과 관련된 문서는 오랫동안 기밀로 취급되었으며 그 전체 내용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1977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롭샷이란 무엇인가? 드롭샷 계획은 1949년 미국이 수립한 전략 계획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던 핵전력 균형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49년 8월 소련은 첫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이로써 미국의 핵무기 독점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의 전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오직 자국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었죠. 또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드롭샷은 전쟁 개시 명령도 아니었고 소련에 대한 공격을 결정한 문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각국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는 매우 일반적인 실무용 전략 계획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죠. 당시 미국에게 가장 큰 가상의 적국은 소련이었으며 드롭샷은 바로 소련과의 전쟁을 상정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전쟁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원자폭탄 사용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미국 군부에게 특별히 새로운 일도 특별히 중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시에는 핵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말을 가져올지를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의 경고는 대량 살상무기라는 최신 기술의 성과를 찬양하는 거대한 열광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측근들이 필요한 활과 화살의 수를 계산하고 독일 국방군 장군들이 필요한 전차와 항공기의 수를 산출했던 것처럼 펜타곤의 관료들 역시 똑같이 냉철하고 실무적인 사고방식으로 적을 격파하는 데 필요한 원자폭탄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핵무기는 전면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말은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1949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는 전쟁 개시 시점을 195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날짜는 어디까지나 계획을 위한 가상의 기준 시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군사 분석가들이 늘 그렇듯 펜타곤의 담당자들도 필요한 장비의 수량과 항공기 보유 대수, 병력 규모, 탄약 물량 등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런 계산은 구체적인 기준 시점을 설정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1957년이라는 연도가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 시점에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선제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드롭샷에서는 전쟁이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미국 군 내부에서는 그 밖의 여러 시나리오 역시 함께 검토하고 있었죠. 그러나 드롭샷 문서에서는 1950년대 중반쯤에는 소련이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군이 서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평가하기에 앞서 먼저 1940년대 말
미국의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시각으로 당시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를 이해해야만 드롭샷과 같은 문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인은 전쟁을 원하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에는 최고 수준의 전투태세를 유지한 수백 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죠.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직 재건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펜타곤이 소련의 T-34와 IS-3 전차가 큰 어려움 없이 대서양까지 진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고, 소련의 원수들 역시 그런 우려를 해소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후 소련군 수뇌부는 설령 서방과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물론 문제는 소련군의 압도적인 병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서방 국가들의 관계는 냉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39년 소련과 나치 독일은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폴란드는 두 나라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같은 해 소련은 핀란드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핀란드군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토를 획득했지만 그 결과 침략국으로 규정되어 국제연맹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940년에는 소련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추가 병력을 투입해 이들 국가를 지배하에 두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전까지 모스크바와 베를린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분할뿐만 아니라 소련은 정치와 경제, 군사 분야에서도 제3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 속에서 소련군과 독일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념식과 군사 퍼레이드도 열렸죠. 따라서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소련은 나치 독일에 맞서는 세력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런던을 폭격하던 당시 소련은 독일의 원자재를 공급해 영국의 해상 봉쇄 효과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소련과 독일의 비밀경찰은 점령지 폴란드에서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까지 서로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모스크바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들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중요한 정치적 결정의 상당수는 모스크바의 의중에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방 정치인들은 전후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모스크바의 팽창 정책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 말은 공산주의 정권의 영향력이 세계 각지로 빠르게 확대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도부의 눈에는 이것이 소련과 그 동맹국들이 꾸준히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특히 워싱턴을 가장 강하게 경계하게 만든 것은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은 장제스의 지도 아래 반파시즘 진영의 일원으로 싸우며 혹독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중국에서는 중화민국 정부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공산당의 승리에는 소련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군은 만주를 점령했고, 그 결과 공산당은 대량의 일본군 무기를 손에 넣는 동시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죠. 1949년 공산당은 승리를 거두었고 장제스 정권은 타이완 섬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던 나라가 공산주의 정권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 역시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었는데요. 한반도는 두 개의 지역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남에는 친미 성향의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두 개의 세계 체제가 첨예하게 맞서는 최전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역사는 같은 나라에서 출발한 두 국가라 하더라도
어느 세력의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발전의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시 드롭샷 계획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무기에 건 승부. 이처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소련 육군이 병력과 전차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핵무기의 개발과 증강에 가장 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940년대 말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드롭샷 계획은 핵무기 사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가장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계획은 대규모 공습을 통해 소련의 핵심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 초기 핵전쟁 계획의 흥미로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격 수단을 오직 전략 폭격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미국 핵전력의 주축은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였기 때문이죠. 당시 원자폭탄의 운반 능력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수백 배나 제한적인 수준이었는데요. 미사일 기술이 본격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고, 당시에는 아직 막 태동한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SM-65 아틀라스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도 이제 막 시작된 상태였죠. 1949년 당시에는 미국이 보유한 어떤 미사일도 원자폭탄을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까지 운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롭샷 계획의 입안자들은 당시 실제로 운용할 수 있었던 전략 항공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원자폭탄의 주된 운반 수단은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였지만 1949년 무렵에는 이 하늘을 나는 초요새도 이미 다소 시대에 뒤처진 기종이 되어 있었죠. 냉전 초기 미국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차세대 폭격기인 컨베어 B-36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이 기체는 날개폭 70m, 승무원 15명, 항속거리 13,000km 이상을 자랑하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괴물이었죠.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폭격기는 폭탄의 중량에 따라 여러 발의 원자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소련이 첫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했을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1947년 무렵부터 핵무기 생산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1949년 당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고작 170발에서 235발 정도에 불과했죠. 물론 1947년에 미국이 보유했던 13발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였지만, 당시 원자폭탄이 200발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광대한 영토와 발달한 산업 기반, 그리고 막대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부는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죠.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2026년 중반 기준으로 미국은 약 5,200발, 러시아는 약 5,4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9년의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미국은 약 200발의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련은 아직 몇 발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롭샷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문서에 따르면 대소련 전쟁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핵심은 소련의 가장 중요한 군사 및 산업시설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목표에는 대도시와 공업지대, 공군기지, 주요 교통요충지, 방위산업 관련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목표를 향해 약 300발의 원자폭탄과 약 3만 톤의 재래식 폭탄을 투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소련과 그 동맹국 영토 안에 있는 약 200개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물론 대도시 역시 원자폭탄과 재래식 폭격의 주요 공격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당시에는 상당수의 방위시설이 대도시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군부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서에는 수년에 걸친 전쟁 기간이 숫자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첫 30일 동안의 집중 폭격으로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 이후에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 그리고 그 동맹국들의 재래식 지상군이 본격적인 지상작전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세계 각국을 동맹국과 적국, 중립국 등으로 미리 구분해 각각의 지위를 사전에 설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지상전 단계에서는 소련군과 소련의 위성국 군대를 서유럽에서 몰아내고 소련의 국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련을 서부 지역, 코카서스 우크라이나 지역, 우랄, 서시베리아, 투르키스탄 지역, 그리고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연해주 지역의 4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4개 구역을 다시 총 22개의 지역으로 세분화할 예정이었죠.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모스크바에 미군 2개 사단을 주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또한 키이우와 레닌그라드, 무르만스크를 포함한 소련의 20개 도시에 각각 미군 1개 사단씩 배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 예측. 소련과 그 동맹국의 군인 및 민간인 피해에 대한 당시의 예측은 오늘날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드롭샷 계획에서는 소련의 대도시와 공업지대에 거주하는 인구의 20에서 30%가 사망할 것이라는 분명히 과소평가된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에 따르면 핵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피해만으로도 민간인 2천만에서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의 피해 역시 수백만 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규모 군사기지와 비행장, 주요 교통 거점이 파괴되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작성자들은 기아와 전염병, 경제 붕괴로 인한 희생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인들은 수천만 명이 아니라 수억 명에 이르는 죽음과 고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핵 겨울의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드롭샷 계획이 수립되던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핵 겨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칼 세이건이 이끈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들은 수백 발에서 수천 발에 이르는 핵폭발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막대한 양의 그을음과 먼지가 대기 상층부까지 치솟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두꺼운 먼지층은 태양빛을 대부분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 지구 전체의 기온이 무려 15도나 떨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30도에서 50도까지 급격히 하락하게 되죠. 더욱이 이러한 기온 하락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전쟁에 참여했든 그렇지 않았든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의 기후 모델은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제한적인 핵전쟁만으로도 전 세계 식량 생산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발로 초토화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땅에서 전쟁 이후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기근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수억 명이 아니라 무려 10억에서 20억 명에 이르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드롭샷 계획은 1957년에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비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많은 전략적 전쟁 계획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죠. 다만 대규모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전쟁 계획으로 승인되지는 않았던 초기 대소련 전쟁 계획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였으며 이후 기밀이 해제된 계획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20세기 역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뒤 수백만 명에게 탄압과 기아, 강제 이주, 정치적 공포를 안겨주고 수많은 민족에게 오랜 세월 자유를 빼앗겼던 스탈린 체제 역시 그때 끝냈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다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지금 더욱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역사가 다른 길을 걸어 소련 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오늘날의 러시아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이 폐허로 변하는 일도, 여성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아들과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일도, 그리고 지금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직면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롭샷 계획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획은 냉전 시대에 인류가 얼마나 세계적 파멸의 벼랑 끝까지 다가갔었는지를, 그리고 오늘날 핵무기 사용을 위협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설령 전체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는 목적이 정당해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핵전쟁은 피할 수 없는 대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며 무엇보다 아무런 죄도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